저거다 진짜야? 한국 사람들 쇼 안에 이건 분명히 보여주기식 촬영용일 거야. 안녕하세요. 공감냥이의 한서윤입니다. 오늘은 독일만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베를린 공대 교통공학과 교수 알렉산드라 호프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호프만입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교통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저는 독일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기차, 지하철 모두 정확하고 효율적이니까요. 모든 건 그날 연구실에서 시작됐어요. 다음 달 서울 출장을 앞두고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죠. 유튜브에서 한국 지하철 관련 영상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질서정연해 보였거든요. 공공장소가 저렇게 깨끗하고 모두들 질서정연하다고 말도 안 되지. 저건 분명 홍보 촬영용일 거야. 저는 동료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대중교통은 결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질서와 청결함이 유지된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지. 아마 카메라 앞에서만 연기하는 거야. 제 말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모두 유럽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빠르게 따라오는 후발주자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탄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철도를 탔을 때 제 편견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단체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큰 소리로 웃고 음식을 먹으며 바닥에 쓰레기를 떨어뜨리기도 했죠. 역시 비디오는 쇼였군. 중얼거리며 한국인들을 힐끗거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한국도시철도공사 공무원 지수 씨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짓고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호프만 교수님, 오랜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 씨의 친절한 인사에도 저는 여전히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방금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더군요.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그 말을 듣자 지수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오해이신 것 같네요. 혹시 중국 관광객을 보신 게 아닐까요? 한국 지하철 문화는 꽤 다릅니다. 지수 씨의 차분한 대답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는 건방진 태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첫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제 오만함이 얼마나 무너질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질 준비가 시작된 거였죠. 다음날 지수 씨와 함께 삼성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어제 시끄럽게 떠들고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던 분위기와는 다르네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용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특히 통화할 때는 더욱 그렇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향하는 동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벽면에는 큰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열차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화면 좀 보세요. 열차 위치부터 도착 시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오른쪽에는 공기질 지수도 표시되어 있죠. 제가 살던 베를린에서도 디지털 안내판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어요. 특히 공기질까지 측정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요. 이건 마치 도서관 같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사람들이 대화하고 음악을 틀고 고약한 냄새에 때로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도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럽보다 훨씬 조용해요. 이게 문화인가요? 아니면 규칙인가요? 지수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어요. 둘 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명시적인 규칙도 있지만 대부분은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이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죠. 열차가 도착했을 때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모두 내린 다음에야 탑승이 시작됐어요.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의 만석이었는데도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통화하는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이듯 말했고요. 이게 정말 지하철이 맞나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나 봐요. 지수 씨가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죠. 지하철에서는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좋아요. 다들 하루 일과 후 피곤한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항상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하던 제가 이곳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열차가 다음 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고 시끄러운 지하철 터널이 아니라 밝고 깨끗한 공간이 지나갔어요. 벽면에는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조명은 눈부시지 않게 적절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과는 너무 다르네요. 여기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아요. 지수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교수님.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특별한지 앞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의 기술, 정숙함의 문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제가 알던 세계의 상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플랫폼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빛이 반사되고 있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바닥에 대고 문질러 봤어요. 먼지 하나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청소하는 거죠? 지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정기적인 청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민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쓰레기는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이 있어도 사람들이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쓰레기통이 적은데도 오히려 더 깨끗했습니다. 플랫폼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보며 물었어요. 이건 왜 설치한 건가요?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지수 씨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안전을 위한 장치예요. 추락사고나 자살을 방지하죠. 또한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 말을 듣자 베를린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이 생각났어요. 지난해에만 몇 건의 추락사고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플랫폼의 공기질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죠. 베를린에서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몇 년째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비용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죠. 몇몇 동료들은 스크린도어가 과도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죠. 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고율이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공기질도 크게 개선됐고요. 그 순간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의 효율성 중심 사고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죠. 열차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한 건 청소 시스템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람들 때문인가요? 지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효율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시민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열차가 도착하자 스크린 도어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이 차단 기술의 정체는 결국 배려였던 거예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았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강력히 주장해야겠네요. 지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청결함은 단순히 청소부가 열심히 일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한 것이었죠. 제 눈에 보이는 이 깨끗한 공간은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오전부터 여러 역을 둘러보느라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다음 열차에 탑승했을 때 저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앉았어요. 피로가 밀려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편하네요. 이 좌석들은 다른 좌석보다 더 부드러운 건가요? 지수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코트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저기, 무슨 일인가요? 당황스러워 물었습니다. 지수 씨가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교수님, 이건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저 여성분은 임신 초기인 것 같네요. 배지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영어로 사과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임산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제서야 좌석 색깔이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독일에도 노약자석은 있지만 임산부를 위한 특별석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죠. 지수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매우 중요해요. 임신 초기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 자리를 양보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지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 여성이 앉은 자리를 보니 등받이에도 임산부 마크가 있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수 씨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암묵적인 신호로 소통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침묵 속의 배려, 말 없는 소통이었죠.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권리를 주장하죠. 내가 먼저 앉았으니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권리보다 양보가 먼저예요.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권리, 내 자리를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문화와 달리
이곳은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탑승했어요. 즉시 몇몇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이런 광경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일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민폐였군요.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가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독일의 권리의식이 때로는 이기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반면 여기서는 권리보다 책임과 배려가 먼저였습니다. 작은 좌석 하나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청년이 스마트폰을 보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전혀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는 늘 다른 사람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군요. 지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배려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니까요. 열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권리보다 양보가 먼저인 사회, 말하지 않아도 비워두는 자리, 침묵의 배려. 이런 개념들이 제 머릿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열차 안에서 지수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문득 제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된 것을 발견했어요. 와이파이가 연결됐네요. 지하철에서요? 지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지하철과 역사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연결되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베를린에서는 일부 역에만 있고 그마저도 자주 끊겨요. 이게 가능하다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지하 깊은 곳에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한 거죠?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 지수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예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지하철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탄 열차의 위치부터 도착 예정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와, 오차가 정말 없네요. 화면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몇 분의 지연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초 단위까지 맞추고 있었어요. 지수 씨가 앱의 다른 기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차량의 혼잡도를 알 수 있어요. 빨간색은 만석,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여유롭다는 뜻이죠. 다음 역에서 어느 칸에 타야 덜 붐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내 환경 정보예요.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앱을 더 살펴보니 열차 내부의 온도는 22도, 습도는 45%,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세밀한 정보까지 제공한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이 정도의 정밀한 환경 관리가 가능한가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차량마다 센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때 제 시선이 천장의 작은 장치에 멈췄습니다. 저건 뭔가요? 공기청정 시스템이에요.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특히 유용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를린의 지하철은 기본적인 냉난방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공기질까지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질문을 던지자 지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해결책을 찾아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죠. 필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알던 독일식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하고 결국 몇 년이 지나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디지털 코리아. 이건 교통이 아니라 시스템 혁명이네요.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LED 라인이 깜박이며 열차 문이 열릴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특히 청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지수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는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이 큰 편이에요. 기존 방식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강하죠. 하지만 이렇게 보니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이 납니다. 삼성역에서 코엑스몰로 향하는 지하 환승 통로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지하 쇼핑센터에 온 것 같았어요. 카페, 서점, 옷가게, 약국, 심지어 미술관까지. 지하철역이 아니라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이게 다 지하철역의 일부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하철역은 단순한 환승 공간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서점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살펴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잠시 들러 책을 구경하고 몇몇은 구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설계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베를린에서는 지하철역은 그저 이동을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지하 공간의 재탄생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한국은 땅이 비싸고 제한적이라 공간 활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하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또한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환승 통로를 따라 걸으며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느새 지하철역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도시의 한 지역을 산책하는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역이 이렇게 발전하면 도시 전체의 구조도 바뀌겠네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하철역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그 주변으로 주거지가 발달하는 시기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계획이 가능해져요. 잠실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롯데타워 지하 쇼핑몰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건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지하 도시국가 같아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지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거의 지하에서만 활동하기도 해요. 특히 날씨가 추울 때는 더욱 그렇죠. 지하철역과 대형 쇼핑몰, 오피스 빌딩이 서로 연결된 구조를 보면서 도시 설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이었어요. 롯데월드몰 지하에 도착하자 더 넓고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지상의 도시를 그대로 지하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자연광을 모방한 조명, 실내 정원,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완전한 지하 생태계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 활용이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을 넘어서 도시 인프라 전체가 연결되어 있군요. 보행자 중심 구조로 미래의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도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보행자 구역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미 형성된 도시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설계.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네요.
개찰구를 지나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교통카드를 정확히 찍고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임승차 방지 시스템이 완벽한가 봐요. 지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를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런 의식이 있군요. 지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교육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죠. 최첨단 기술과 깨끗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군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술 시민의식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베를린의 지하철역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종종 낙서로 가득한 벽면,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 무임승차자들. 기계적인 인프라는 갖추었어도 그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네요. 지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식이 구현된 공간이니까요. 열차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처음에는 시끄럽고 무질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요.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역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자연스레 질서가 유지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그 위에 첨단 기술이 더해질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한국의 지하철 문화는 더 깊고 넓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보고 느꼈습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문화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은 시끄럽고 무질서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정반대였어요. 비행기의 작은 창을 통해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가 구현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동료 교수들을 모아 세미나를 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듣던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독일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호프만 교수는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한 동료가 약간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런 질문에 방어적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문화입니다. 한국은 공공이라는 말의 뜻을 진정으로 실현한 나라예요. 공공장소는 모두의 것이니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미나 후 여러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문화적 배경까지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던 승객들, 쓰레기를 주워버리던 학생,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시민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베를린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죠. 변화는 기술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문화로 끝난다. 제 연구실 벽에 붙여놓은 문구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보는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연구의 방향성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교통공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교통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술적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수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것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저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공공이라는 말의 뜻을 실현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 창문을 통해 베를린의 거리를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이곳도 한국처럼 기술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시끄럽고 무질서할 것이라는 오해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집약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변화는 기술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문화로 끝난다. 이 문장은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깨달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